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다시 제3부 반일 종족주의 결론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반일 종족주의의 업보에서 1부, 2부, 3부째입니다. 종족주의의 발흥과 망국의감, 그래서 그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종족주의의 발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종족주의의 발흥입니다. 종족주의가 어떻게 발흥했는가, 바로 했는가 하는 거죠. 자유인의 공화국이 세워진 지 언 70년인데 그 사이 이 나라의 경제가 이룩한 성과는 세계가 높이 평가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이 나라의 정신문화는 그토록 낮은 수준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이제 그게 말하자면 반일민족주의를 청산 못하고 헤매고 있다. 그 늪에서 허덕거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바로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다름 아니라 반일종족주의가 바로 그 주범입니다. 여기서 그 이영훈 그 저자들은 반일민족주의라 하지 않고 반일종족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반일종족주의가 대한민국의 문화 수준을 그토록 낮은 수준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948년에서 1960년 사이 이승만의 시대는 공산세력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방해하고 복구하는 시대였습니다. 1961년부터 1979년의 박정희 시대는 조국 근대화의 시대였습니다. 두 시대 모두 동원의 시대였습니다. 반공, 근면, 자조, 협동과 같은 1차원의 이념이 지배한 시대였습니다. 어떤 이념? 반공, 근면, 자조, 협동. 동원의 시대였죠.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공전선에 참여했으며 누대의 가난을 떨치기 위해 고도성장의 대열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 개인과 사회와 국가를 하나의 질서로 감각하는 정신문화 영역에 있어서 볼만한 개선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할 여유가 없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시대의 목탁으로서 정신문화를 인도할 철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불명예로 하야한 뒤 어느 누구도 그의 자유론을 계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다수 한국인에게 자유는 여전히 낯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시대는 반공주의와 조국 근대화의 구호와 더불어 물질주의가 거대한 파도로 출렁인 시대였던 것입니다. 돈과 지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정신문화가 물질주의입니다. 돈과 지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인의 정신문화는 물질주의에 포획되었습니다. 아마도 15세기 이래의 조선시대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병연 교수는 여러 지표를 비교한 결과 한국인의 물질주의 정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였습니다. 물질주의는 거짓말에 대해 관대합니다. 최고 가치인 돈과 지위를 추구함에 있어서 거짓말은 때때로 불가피합니다. 모두가 그 점을 납득하기 때문에 거짓말에 관대한 것입니다. 물질주의는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육체주의이기도 합니다. 물질주의는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육체주의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21장에서 소개했습니다만 1966년 20대 여성의 8.1%가 길거나 짧은 기간에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였습니다. 동원의 시대가 지나가고 1980년대부터 자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1985년부터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오공의 전두환 정권이 1985년부터 대대적으로 학문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를 허락했는데 공산주의 세력 막 이렇게 허용했지 않습니까? 자, 봅시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끼고도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랬죠. 이후 동원에 눌려있던 전통 문화로서 물질주의가 폭발했습니다. 그 물질주의가 국내외 정치로 표출된 것이 다름 아닌 종족주의입니다. 저자는 그 역사적 인과를 이 책의 20장에서 설명한 대로 한국 문명사와 함께 오랜 샤머니즘에서 찾았습니다. 그 역사적 인과를 한국의 오랜 샤머니즘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샤머니즘, 물질주의, 종족주의는 서로 깊이 통합니다. 샤머니즘의 세계에서 양반은 죽어서도 양반이고 종놈은 죽어서도 종놈입니다. 저자는 조선시대의 노비제를 연구하다가 이 같은 삶과 죽음의 원리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선 한국 문명사에 대해 많은 점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삶과 죽음의 연쇄에서 선과 악의 절대적 구분이나 사후의 심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양반이 되는 것은 한 인간의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양반 신분으로 승격하는 데 필요하다면 거짓말이든 돈이든 다 정당화되는 물질주의 사회가 성립하였습니다. 샤머니즘과 물질주의의 관련은 이와 같습니다. 물질주의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집단 간에는 공유하는 진리나 가치가 없습니다. 두 집단이 충돌할 경우 이를 조정할 객관적인 논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집단은 그의 물질적 성취를 위해 다른 집단을 배척하고 적대시합니다. 그 집단에서 자유로운 개인이란 범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집단의 모라로 포섭되며 집단의 이익과 목표와 지도자를 몰개성으로 수용합니다. 이러한 집단이 종족입니다. 이러한 집단을 기초단위로 한 정치가 곧 종족주의입니다. 저자는 한국의 정치가 이러한 종족주의의 특질을 강하게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를 좌우하는 지역감정이 그 좋은 예입니다. 예컨대 매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은 하나의 종족으로 단결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단일의 선택을 보입니다. 대소 차이는 있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은 종족주의의 원리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정치 문화가 대외적으로 일본과의 관계에 이르면 더없이 거센 종족주의로 분출됩니다. 이거 참 재밌는 분석입니다. 국내의 종족주의가 이러한 정치 문화, 올빵, 지역감정적인 올빵하는 이러한 투표 성향이 호남의 90%, 호남 지역의 특정 정당 90%하고 하는 정치 문화가 대외적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그야말로 거센 종족주의로 분출이 된다는 겁니다. 자, 더 볼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일본은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 언제부터 원수의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일 종족주의의 저변에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된 적대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 대한 적대 감정은 역사적으로 희박하였습니다. 이거 미스테리입니다. 중국에 대한 적대 감정은 역사적으로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중 종족주의라 할 만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중국을 반대하는 종족주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는 조선 왕조가 그러했듯이 사대주의의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그렇죠. 해마다 6.25가 되어도 중공군의 기습 남침, 중공군의 유엔군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선전포고 없는 침략을 했지 않습니까? 6.25 때 1950년 10월 개마고원에서 유엔군을 기습 쳤죠. 선전포고 없이 모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자유통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6.25 때마다 중국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해야 될 텐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들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조선 왕조가 그러했듯이 사대주의 자세를 취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중국이 고약한 말을 해도 분노하지 않고 고약한 짓을 해도
무던히 참고 지냅니다. 참죠. 한국의 민족주의에는 자유로운 개인이란 범주가 없습니다. 두 이웃나라를 대하는 태도도 그 미숙한 세계관으로 인하여 현저히 불균형하다는 점입니다. 불균형하다는 겁니다. 일본, 중국도 우리나라를 많이 침략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저자세고 일본에 대해서만 반일 종족주의로 분노가 넘친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숙한 세계관으로 인한 불균형 상태다. 인식이 불균형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한국의 민족주의를 종족주의로 고쳐 부름이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반일 종족주의는 1960년대에 서서히 성숙하다가 60년대부터 반일 종족주의가 성숙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1980년대에 이르러 폭발했다는 겁니다. 1980년대 50대 폭발했다는 겁니다. 자유의 시대에 이르러 물질주의가 만개한 것과 공통의 추세입니다. 50대 수출 호조 3조 현상이 있으면서 수출에 대박이 터졌지 않습니까? 국민소득이 굉장히 올라갔죠. 자율의 시대에 이르러 물질주의가 만개한 것과 공통의 추세였다는 겁니다. 반일 종족주의에 편승하여 한국의 역사학계는 수많은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역사학계가 반일 종족주의에 편승해서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이 책이 고발하는 몇 가지는 그 모든 거짓말의 일부일 뿐입니다. 거짓말은 다시 반일 종족주의를 강화하였다는 겁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정신문화는 그러한 악순환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이 한국의 정신문화는 점점 낮은 수준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자, 두 번째 챕터에 가서 이 책의 마지막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피날레는 망국을 예감한다. 반일 종족주의가 심화되니까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나라를 망하지 않느냐. 대한민국도 건국 산업화, 민주화 70년 만에 이런 업적을 세계사적인 이런 압축 성장, 세계사적인 그 고속 성과를 얻어냈는데 반일 종족주의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미숙한 정신구조로서는 망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저자 이야기 마지막 이 글을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 합당한 예가 있지만 지난 28년간 일본과의 관계를 최악의 수준으로 이끈,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수준으로 이끈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몇 사람의 아마추어 사회학자들이, 몇 사람의 직업적 운동가들이 이 나라의 외교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전 국민이 그들의 정신적 포로로 잡혔습니다. 전국이 그들의 무녀가 되어 버리는 진혼구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샤머니즘에 떠들썩한 축제였습니다. 도체 위안부를 형상화한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저도 전국 투어하면서 올해 2023년에 제가 2월 달에 지금 그 뉴스타운이 하는 경기도에 투어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안산입니까? 가니까 그 공원에 소녀상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신성한 토템이었습니다. 그 소녀상 건드리거나 파괴하면 안 돼요. 그 신성한 토템이 되는 겁니다. 그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 이 책에 실린 저자의 위안부 관련 세 개의 장은 이 모든 소동이 얼마나 천박한 정신문화에 입각해 있는지, 학술적으로 얼마나 허술한 실증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폭로한 것입니다. 그 위선은 글을 쓰는 저 자신도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2000년 여성부는 형사정책연구원의 용역을 발주하여 성매매 산업의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2002년도 성매매 실태입니다. 전국적으로 68곳의 집장촌에서 9,092명의 여인이 전업으로 성매매에 종사했습니다. 1960년대까지의 공식 호칭으로는 위안부들이었습니다. 그 위안부들이 하루에 맞이한 손님은 평균 7명이었습니다. 그 외 다방 등 6종의 업소에서
성매매를 겸업으로 하는 여인의 총수는 24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추정한 성매매 종사자의 총수는 최소 33만 명으로서 20, 30대 여성 취업 인구의 8%에 달하는 거대 비중이었습니다. 다음 해인 2003년에 전북 군산시의 집장촌에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12명의 위안부가 불에 타 죽었는데 포주가 도망을 못 치게 방에다가 감금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까지 이어진 우리 안의 위안부가 이러한 실태였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종사한 여러 연구자와 운동가에게 묻습니다. 노동 강도, 소득 수준, 건강 상태, 업주와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종합할 때 어느 쪽이 더 참혹했습니까? 모집 과정에서 본질적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 편을 과장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희 대답은 23장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권운동가입니까? 그렇다면 왜 해방 후에 더욱 참혹하고 더욱 팽창한 우리 안의 위안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까? 어느 나라가 전 국민을 몇 사람의 무녀가 벌이는 진홍굿으로 동원하는 정신문화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나라의 희망이 있을까요? 어느 나라가 그런 수준의 외교로 일관한다면 격동하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반일 종족주의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망국의 길로 이끌어갈지 모릅니다. 1009년, 109년 전 나라를 한번 망쳐본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아직도 그 나라가 망한 원인을 알지 못하게 한 번 더 망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문재인 정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반의 국민이 그들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망국 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그 근원을 이루는 반일 종족주의의 횡포에 대해 이 나라의 정치와 지성이 너무나 무기력하기 때문입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석양에 운다고 합니다. 망국의 예언은 망국의 현실이 한참 진행되고 나서야 들린다는 뜻이겠죠. 이 책이 그 부엉이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반일 종족주의의 업보가 너무나 깊은 듯하여 큰 울음을 울었을 뿐입니다. 모든 출발은 이릅니다. 늦게나마 큰 토론이 인다면 하늘이 내린 축복일 것입니다. 혹이나 큰 소동이 인다면 우리의 실증과 이론이 우리를 보호하는 창과 방패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자유입니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이 평생을 걸었던 순례의 그 길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교수 등이 집필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